안녕하세요. 스키머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오늘도 조금 색다른 스토리텔링 책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창작자를 위한 마블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인데, 어쩌다 보니까 동력에서 시리즈로 출간하고 있는 창작자를 위한 스토리텔링 시리즈 3개를 제가 다 다루게 되어서 너무 동력 쪽 광고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 리뷰 영상을 올릴 때 출판사에게서 어떠한 내용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게 전혀 없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도 따로 확인받는 부분이 일절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채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은근히 자잘한 그런 광고 문의는 일주일에도 한 3-4개 정도씩 받는 편인데, 채널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광고들이 한 90% 이상이라서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편이고, 나머지 10% 중에서도 영상, 영화, 게임, 그리고 사진, 책 등과 같이 컨텐츠와 관련된,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만한 퀄리티의 것들만 받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책의 경우는 나눔 이벤트를 통해서 매번 10분 정도께는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점도 큰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책 나눔 이벤트가 있으니까 영상 감상하시고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해가지고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으니까 이 책이 다른 스토리텔링 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픽사, 지브리 스토리텔링의 경우는 영화 한 편 길이를 기준으로 각 스튜디오만의 고유의 이야기 방식에 집중한 반면, 이 책은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 MCU라고도 하죠. 그 중에서도 아이언맨으로 시작해가지고 엔드게임과 스파이더맨 홈커밍으로 마무리된 인피니티 사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스토리텔링 책이라는 점입니다. 인피니티 사가는 소위 말해서 하나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바이블이 되고 있고, 시리즈가 이어지던 약 15년간은 전 세계 수많은 스튜디오에게 엄청난 일감을 안겨주면서 VFX 산업 자체에도 강한 임팩트를 남긴 하나의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MCU의 성공은 수많은 마블의 검증된 코믹북들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심드렁하게 묻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일단은 맞습니다. 검증된 소재가 많고 그 소재라고 하는 블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고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 더 커집니다. 하지만 한국도 웹툰, 웹소설이라는 1차 컨텐츠 검증 시스템을 통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드라마, 영화 등을 만드는 움직임이 이제 거의 10년 이상 돼가죠. 그리고 강풀 작가의 무빙 같은 시리즈는 유니버스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점차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MCU를 케이스 스터디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웰메이드 히어로 시리즈물의 연출 특징 6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는 외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슈퍼파워를 가진 존재는 사회 시스템에 균열을 만들고 불안정한 상황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 균열을 만드는 히어로를 외톨이가 아니라 대문자 E처럼 나대는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는 더보이스와 같이 막장 히어로를 그려내는 경우이고, 관객이 호감이나 공감하도록 만들려면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는 대부분 외톨이로 묘사되어야 우리가 아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배어듭니다. 히어로를 외톨이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크레더블 헐크의 브루스 배너는 감마 연구 중 감염돼가지고 도망자가 되었었고, 토르는 오딘의 허락 없이 다른 행성을 침공하였기 때문에 후계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면서 아웃사이더가 되었습니다. 천재 외과 의사였던 닥터 스트레인지는 사고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자 재활 과정 중 주변인들에게 화풀이를 반복하였고, 결국 사랑하는 이들까지 떠나게 됩니다. 때론 신념에 의해 외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타샤 로마노프는 소코비아 협정으로 인한 어벤져스 해체 이후에 도주하면서 의도적으로 동료들과 멀어집니다. 고립된 상황은 히어로를 곤란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선택을 하는 올바른 인물임을 강조하기 좋은 셋업입니다. 많은 작품에서 주인공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수자 혹은 약자의 대변인으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슈퍼파워는 신체의 활용, 도구의 활용, 지식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는 정신 상태나 약물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고, 도구를 활용한 경우에는 슈퍼파워는 도구의 분실이나 강탈로 곤란해지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식을 이용한 슈퍼파워는 상대적으로 강탈하거나 무력화하기가 어려워서 지력해는 완전한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슈퍼파워는 약점이나 특이한 점이 있어야 그 힘을 소유한 슈퍼히어로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생기고 더 매력적입니다. 헐크는 슈퍼파워를 쓰는 동안 인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앤트맨은 단기간에만 거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힘이 한 번 발휘되면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만한 사기캐라고 볼 수 있는 헐크나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캐릭터들은 클라이맥스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능력을 의도적으로 일정 부분 봉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파워의 핵심은 강하거나 약하거나가 아니라 그 파워를 이용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나 멋진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각 슈퍼파워를 빛나게 하는 액션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 꼭 거대한 적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 사이즈에서 강력함을 보여야 했던 캡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에서 다수의 적과 싸우는 등 인간 레벨에서 맞서는 전투 장면을 디자인했고, 충분히 멋진 액션씬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히어로의 자기 희생은 어떤 결정보다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빌런은 절대 고를 수 없는 선택지이고, 빌런과 히어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기 희생이 꼭 죽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크 원자로를 폭주시키는 방식으로 오비디아 스탠을 무찔렀고, 토르는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온 디스트로이어에게 맞서길 결정하면서 망치를 다시 들 수 있게 되었고, 스티브 로저스는 훈련장에서 몸을 던져 수류탄을 막음으로써 슈퍼솔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피로킬은 우주에서 자신의 마스크를 동료에게 건네주는 행동으로서 마침내 리더로서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무한에 가까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도루마무와 맞서면서 소서러 수프림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희생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그 순간이 되어서야 마침내 히어로로 완성되게 됩니다. 시리즈를 만들면은 전작의 빌런이 차기작에서 아군으로 변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로키, 윈터솔저 등 전작에서 주인공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던 인물들이 차기작에서는 아군이 되면서 이야기가 다채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투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슨 꿍꿍이인지 의심가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빌런을 아군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개연성과 세계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 장치입니다. 또한 빌런은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로키는 아스가르드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어벤져스에서는 시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토르 다크월드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를 위해서 타노스에게 맞서다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 쪽으로 돌아선 윈터솔저 또한 시리즈가 진행되는 내내 죄책감에 의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빠지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빌런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이상의 어떠한 흑막이 있어야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개별 작품으로서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MCU는 쿠키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흑막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이럴을 굉장히 잘 사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런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다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흑막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존재는 작품의 빈 부분을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는 사건이 생겨도 흑막에 의한 음모로 생각하고 차기작에 대한 기대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흑막으로 드러난 캐릭터는 반드시 한 작품의 빌런으로 등장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흑막 캐릭터는 스크린에 등장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카리스마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캐릭터를 흑막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면 그 인물은 특히 캐릭터의 깊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단순히 웅장한 음악과 장대한 화면으로 카리스마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히어로 무비 1편은 전형적인 성장 플롯입니다.
자신의 슈퍼파워를 이해하고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은 관객들이 주인공의 슈퍼파워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속편은 전편을 안이하게 반복하지 않는다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 편은 히어로가 된 주인공의 일상에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에게는 히어로로서의 활약이 전부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행복도 달성하라는 미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인공이 히어로 활동을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 이로 인해 동료를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하면서 히어로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패배를 하나하나 곱씹어가는 시간을 갖고 그러는 동안에 빌런은 야망을 하나하나 실현해갑니다. 속편의 결말은 간신히 히어로로서의 삶과 일상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좀 더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3편은 그간 히어로 활동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편에서 내적 성장을 성공했지만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아이언맨 3는 로키의 침공과 우주 공간에서 기절한 경험으로 인해 공황 증세를 보이고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는 버키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또 라그나로크에서는 연인 제인 포스터와 이별하게 되고 아스가르드는 불길에 휩싸이면서 멸망하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2편을 통해 찾은 안정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워머신이나 팔콘 같은 2편에서 사이드킥들이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이드킥들 또한 큰 혼란을 겪고 그를 통해서 주인공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합니다. 3편의 최종전은 앞서 보여줬던 그 어떤 장면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전투가 펼쳐져야 됩니다. 최종전의 핵심은 주인공의 성장을 마무리하는 것이지 빌런을 직접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언맨 3에서 페퍼가 최종적으로 킬리언을 끝장내었고 시빌 워에서는 캡틴이 아니라 트찰라가 제모를 검거했습니다. 단순히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물이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슈퍼히어로로서의 상징물을 포기합니다. 아이언맨은 아크 원자로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국제적인 수배자가 된 상태에서 비브라늄 방패를 버리고 떠났고 토르는 망치와 아스가르드가 파괴된 채 지구행을 결정합니다. 상징물들은 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는 동시에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때문에 상징물을 언젠가 벗어나야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3에서 수트를 입은 자신은 애벌레 상태인 것이고 그걸 스스로 벗을 수 있어야 비로소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창작자를 위한 마블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웰메이드 히어로 시리즈물의 연출 특징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동력 측에서 총 10분의 스키먼 웨스트 구독자분들께 도서 나눔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서 구독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한데 구독자 나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